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다시 군복을 입게 되다. 위대한 민족 지도자 이승만의 생애에 있어서 서울과 시민 그리고 군인들을 버리고 몰래 한강을 건넌 뒤 다리를 끄는 행위는 1대 5점으로 남게 됐다. 대통령은 국회까지도 버리고 감으로써 210명의 의원들 가운데 62명이 서울에 잔류하게 됐다. 이들 중 8명이 피살되고 27명이 납북되거나 실종됐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 이 역사의 교훈에서 서울 사수란 안보 개념을 확립하는 한편으로 안전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박정희는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서울에 남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말을 했다. 1975년 4월 29일 월남 패망을 하루 앞둔 날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사수 서약을 발표한 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의와 힘이 없는 나라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엄연하고도 냉혹한 현실과 진리를 우리는 보았다. 충무공의 말씀대로 필사즉생, 필생즉사이다. 이 강사는 우리가 살다가 묻혀야 하고 길이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 지켜가도록 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땅이다.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한다. 저 무지막지한 붉은 오랑캐들에게 더럽혀져서는 결코 안 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한다. 박정희의 뇌리에는 국가지도부의 서울 포기가 가져온 지옥도가 찍혀 있었다. 그런 상황을 예상하여 막여보려고 애썼던 입장에 있었던 그로서는 뼈에 사무치는 경험이었다. 한국전쟁사 제1권은 이렇게 적고 있다. 한강 인도교 폭파로 한수 이북에서 싸우고 있던 장병들 가운데 4만 4천 명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7사단의 경우 장병 500명과 기관총 4정 정도만 도강할 수 있었다. 1사단은 5천 명만 도강하고 각종 대포는 유기됐다. 제2, 3, 5사단 역시 흩어진 채 도강하였기 때문에 부대의 편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 책은 이어서 군 작전을 신뢰하다가 피란길이 막히게 된 정부 요원들과 시민들은 학살되거나 지하로 숨어들지 않으면 안 됐고 미처 반출하지 못한 정부 재산은 적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지도부는 끝발 순서대로 몰래 서울을 빠져나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새벽 2시에, 신성모 국방장관은 오후 2시에,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28일 새벽 2시에. 최병덕은 서울을 빠져나가기 전에 일선 전투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지도 않았다. 명령을 전투부대에 전달할 만한 통신체제도 유지하지 못했다. 버려진 군인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운명을 맞은 것은 부상자들이었다. 6월 24일 현재 서울 시내 육군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약 1,300명이었다. 여기에다가 3일간의 전투에서 다친 3,200명의 군인들은 서울대학 부속병원 등 민간병원에도 분산됐다. 서울대학병원은 1개 소대 병력이 지키고 있었다. 28일 인민군이 서울에 진압하자 서울대학병원에선 움직일 수 없는 전상자 80여 명이 한 장교의 지휘하에 뒷산에 올라가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다. 남아있던 전상자들은 인민군에 의하여 학살당했다. 1950년 9월 15일 6본 계엄고등군법회의는 한강 인도교 폭파의 책임을 물어 최창식 공병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적전, 비행죄가 적용됐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폭파 명령자 최병덕 소장은 그 2달 전 하동 전선에서 전사한 뒤였다. 최 대령은 9월 21일에 처형됐다. 5.16 뒤 최 씨의 처 옥정회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6본 본통 군법회의는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최창식 대령이 한강 다리를 폭파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의 작전 명령을 따른 것이며 40분간 폭파 시간을 늦추고 공포를 쏘면서 차량과 인마의 다리 진입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폭파한 행위는 군 작전상의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시 요지였다. 많은 증언자들은 최창식 대령이 인도교 위에 인파가 몰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파를 명령한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그때 통신이 유지되었더라면 인도교 폭파는 막을 수 있었다. 최병덕 총장이 폭파 명령을 내리고 시흥으로 가버린 뒤 남은 6본 참모들은 전투 중인 국군부대가 철수하기 전에 다리를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뒤늦은 자각에 도달했다. 그래서 장창국 작전국장과 정래혁 과장을 현장에 보내 폭파 중지를 명령하도록 지시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창식 대령과는 통신이 되지 않았다. 이때 육군의 작전 통신 체계는 마비 상태였다. 장, 정 두 사람은 중지도 파출소에 당도했을 때 헌병들의 제지를 받았다. 헌병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인도교를 건너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 사이 폭파가 이뤄진 것이다.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야 한다는 최병덕 소장의 강박관념. 그 원천은 인민군 전차의 도강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이었다. 그런데 28일 새벽 그 아수라장 속에서 수도경비사령부 병기부에 김기담 중위는 걸어서 한강다리를 건넜다. 육사 8기생회에서 펴낸 노병들의 증언에는 그의 수기가 실려있다. 한강 인도교 폭파 뒤 나는 무조건 한강 철교 쪽으로 갔다. 가까이 가보니 양쪽은 폭파된 것이 틀림없는데 가운데 철교는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중앙철교 위에 선로, 갱목을 밟아갔다. 한가운데쯤 가니까 선로 양쪽에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도화선 같은 줄이 노량진 쪽으로 쭉 뻗어 있는 것이 보였다. 다이너마이트였다. 갱목을 하나하나 밟고 가야 하니 뛸 수도 없었다. 나에겐 남겨진 생명의 달이었지만 이 철교로 적의 탱크가 건너오게 된다. 세계의 철교 중 통행이 가능한 철교가 있었던 것이다. 28일 새벽에 이 사실이 알려졌더라면 수많은 생명이 한강에서 수당되지 않았을 것이다. 며칠 후 인민군 전차대는 이 철교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으니 인도교 폭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하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겠다. 육군본부 정보국은 6월 28일 오후 이동하는 육군본부를 따라 시흥 보병학교에서 수원의 한 국민학교 건물로 옮겼다. 육보는 수원 농업시험장으로 가서 작전지휘본부를 설치했다. 전투정보과는 과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비공식 문관 박정희가 지휘해 업무체제를 갖췄다. 30일 오전 이곳에 들른 장도영은 27일 밤 육본이 철수할 때 헤어졌던 박정희가 서울에 남지 않고 도강한 것을 확인하고는 여간 반갑지가 않았다.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28일 새벽에 적군이 서울에 진입한 상황으로 보아서 그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부하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저렇게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이때부터 그에 대한 사상적 의심을 버렸다. 오히려 과거 그를 조금이나마 달리 생각해왔다는 것이 미안하다는 마음이었다. 전투정보과 북한반 선임장교이던 김종필 중위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수원에서 소령으로 복직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좀 계면적인 표정으로 김중희에게 나 복직했다고 말했다. 난리통이라 새 철모나 계급장이 없었다. 김중희는 다른 사람이 쓰던 헌 철모 하나를 주워왔다. 상한판 정리용 색연필로 철모에 빨간 태극 문양이 든 소령 계급 표시를 그려넣었다. 김중희는 우선 이걸 쓰시죠 라면서 철모를 미래의 처삼촌에게 씌웠다. 김종필 총리설이는 그분의 표정이 그렇게 유쾌한 편은 아니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 라고 기억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파면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박정희는 다시 군복을 입게 됐다. 인민군의 남친이 박정희를 구한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이 박정희를 살려내 자신의 적수로 만든 것이다. 박정희를 소령으로 복직시킨 데는 장도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도영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새벽에 책상 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살펴보니 상황실 저쪽에 몇몇 당직하는 장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박정희 문관도 끼어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근무에 열중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문득 그를 계속 문관으로 둘 것인가, 장교가 심이 부족한데 그를 현역으로 복직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도영 국장은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의 후임으로 막 임명된 정일관에게 박정희를 복직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정일관은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난색을 보였다. 장도영은 박정희가 서울이 함락될 때 취한 행동을 설명해 주었다. 정일관은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라고 했다. 며칠 후 다시 건의하자 정일관 총장은 장도영을 데리고 신성모 국방장관을 찾아가 보고를 했다. 신 장관은 즉석에서 승낙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한다. 박정희는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장도영 대령으로부터 내락을 받고 계급장을 먼저 단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필 중위는 박정희에게 철모를 씌워주면서 맨 처음 그를 만났을 때가 생각났다고 한다. 1949년 5월 육사 8기로 졸업한 뒤 전투정보과에 배치된 김종필 등 15명의 신임 소위들이 유양수 과장에게 신고를 하니
유소령은 박정희한테도 인사를 하라고 시켰다. 작은 방에 앉아있는 작은 사람이 일어나더니 나한테는 신고할 것 없어요 라고 인사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닌데 하는 자격지심의 발로였다. 김종필은 기자에게 나는 당을 많이 만든 사람인데 그때는 대한음주당을 만들었다고 했다. 육사 8기 출신 장교들이 술 좋아하는 박정희를 당수로 삼아 거의 매일 막걸리를 마시러 다녔다. 당원의 자격은 큰 양재기에 가득 담긴 막걸리를 입을 떼지 않고 단숨에 들이킬 수 있는 주량이었다. 당원의 등급은 주량과 태도에 따라 주신, 주성, 주호, 주걸, 주객으로 나누었다. 당수는 주신과 주성급이라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술값을 부담하고 여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박정희는 아이고 나는 당수 자격이 없어 주호만 하겠다고 사양했다. 실제로 술값은 김종필 등 8기 장교들이 부담했다. 박정희는 거의 10살이나 아래인 청년 장교들과 술을 마실 때면 일본어로 브레이코 라고 외치면서 예절이나 형식을 집어치우고 마음 편히 신나게 놀도록 유도하곤 했다. 박정희는 관사로 8기생들을 초청해 점심을 자주 대접했는데 이현란이 내오는 것은 항상 국수였다. 김종필이 어느 날 관사에 갔더니 이현란은 떠나버리고 박정희만 혼자서 덩그렇게 앉아 있었다. 김종필도 서울 사대 3학년 재학 중 이화여대생과 사귀다가 실연해 그 충격을 잊기 위해서 13년대 사병으로 지원 입대했다가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탈영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탈영병 생활을 몇 달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육사 교도대 졸병으로 입대했다. 여기서 행정처장의 당번병으로 근무하다가 육사 8기로 들어갔던 것이다. 6.25를 전후한 시기에 음지와 양지를 거치면서 박정희, 김종필은 끈끈한 정과 존경심으로 맺어진다. 두 인물의 특별한 인연은 한국 현대사에 흥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된다. 두 사람은 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부끄럼타고 내성적이며 강직하고 규격적인 박정희에 대하여 김종필은 다정다감하고 다재다능하며 명랑하고 낭만적이었다. 박정희의 강과 김종필의 유는 때로는 어울리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현대사의 화폭에 극적인 음영을 그리게 된다. 인민군이 서울로 들어온 6월 28일 북한의 박헌영 부수상 겸 외상은 방송연설을 했다. 이와 같은 엄숙한 시기에 왜 남조선 인민들은 모두 떨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모든 인민들은 하나같이 일어나 전인민적, 구국적, 정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선동에 호응하여 봉기한 남로당원은 아무도 없었다. 국군은 기습으로 밀렸지만 항복을 거부하고 도강을 선택했다. 비겁한 기습을 당했다는 데 대한 분노와 점령된 서울에서 들려오는 학살 소식은 국군들의 마음에 투지와 복수심을 심었다.